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다음에 기업들 그리고 이제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서 또 하나 이제 투자 종류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시장 자체 개인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원래는 하루에 뭐 1%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1%, 2% 움직이는 게 뭐 일상 다반사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조금 힘든 시장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다양한 이야기들 때문에 또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이야기들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주차 해외 주식 브리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5일, 이번 주 수익률, 주간 수익률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에는 0.45%, S&P 0.88%, 그다음 나스닥 1.16%. 이번 주는 세 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그제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플러스로 다행히 마감을 하였는데,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상품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IMF에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는 등의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주 초반에는 주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후반 들어서 이제 뭐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조금 피크가 아닌가에 대한 미국 백악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주간 플러스로 마감하였습니다. 주간 섹터 상승 섹터로 보게 되면 이제 상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비철 목재 섹터가 좀 눈에 띄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요. 에너지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I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좋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뭐 7만 전자 깨졌다, 뭐 6만 전자 갔다 하면서 뭐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섹터가 어제 오늘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하다 보니까 주간 수익률 나쁘지 않은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들, 이번 주 기업들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또 모더나가 또 한 차례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 역시 또 알리바바라던가 징동닷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좀 저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최근에는 그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저가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간 수익률로 6% 이상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ETF 투자할 때 많이 또 보게 되는 블랙락 운용사,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호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좀 나쁘지 않은 수익률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워낙 공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이번 주에 AMD가 좀 가장 강하게 좋은 모습, 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최상위 이제 컴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케이블 한 회사가 있는데, 이 케이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가입자의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 마이비의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뭐 컴캐스트도 그렇고 차터 세 번째인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이 케이블 관련된 업체에 대한 수익률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뭐 서비스 쪽, 뭐 통신 버라이즌이라던가 아니면 AT&T도 그렇고 그다음 T-모바일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뭐 그렇게 역시 동반해서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곱 번째 이제 그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약 4% 정도 하락하면서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좀 관련해서 이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 한 차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사실 호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흑자가 발표가 됐었죠.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나오다가 흑자가 발표가 되긴 했었지만, 사실 다음 차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 다음 분기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흑자 전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들, 주식시장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서다 보니까 좀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눈에 띄었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시장과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가 저번 주부터는 또 주식시장이 더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오히려 또 대체 자산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뭐 7천만 원, 우리나라 돈은 7천만 원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익률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모습, 역시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과 반대로 막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 아무래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시 관련주로 항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이 좀 동반해서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눈에 띄었던 섹터가 또 이제 그 플러그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충전소 하는 기업으로 아마 많이들 작년에 또 워낙 많이 올라왔기도 했었고 아마 관심들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 어제는 이제 그 차익 워낙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차익에 따라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저께 이제 그 에어버스랑 이제 항공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운영 관련해서 뭐 제휴, MOU 관련된 그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에어버스와의 MOU 체결 소식에 따라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한 주 보였었고, 그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도 뭐 퍼스트 솔라라던가 뭐 선파워 이런 기업들도 역시 좀 강한 한 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상향 조정된 그 이번 주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 머크도 그렇고 112 그 건강관리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랑,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원래 그 처음에 아이폰 13 이야기 나왔을 때는 초기 생산량, 초기 주문량이 전작 대비했을 때 20% 이상이었다라고 해서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었다가, 최근에 또 발표 시즌 돼서는 또 그 공급망 우려 때문에 당초 주문량이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한 차례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들이 올해까지는 주문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애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간으로도 실적 상향 조정되었고 실적 좀 기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로 봤을 때도 아까 제가 상품 가격 급등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ETF로 봐도 최상위 이제 금, 두 번째는 또 은, 그리고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가 이번 주 ETF의 주간 수익률로는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제가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뭐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TF로 봐서도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투자하는 XLC가 역시 가장 좋지 못한 수익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어제 그제 해서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게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하락 ETF에 대한 수익률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심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주는 나쁘지 않은 한 주였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마이너스 0.28%, 그다음에 심청 같은 경우에는 0.23%,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그 휴장도 하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휴장 전일에 그 태풍이 오다 보니까 원래 뭐 오전장만 딜레이가 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하다 보니까 그날 전체가 다 휴장이 되어 있었고, 이 홍콩은 사실 가끔씩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태풍이 심화가 되면서 그 아예 시장이 휴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니까 꼭 참여하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그 헝다발 이슈, 헝다는 뭐 계속적으로 이자 못 내고 있죠. 그리고 어제 뭐 다른 기업도 그 뭐 신용등급 하향 뭐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역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그 중화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난 이슈도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 전기요금을 뭐 기존의 15% 내외에서 20%까지 좀 올려준 이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전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전력난 관련된 이슈가 중국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친 한 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보게 되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대한 실적 어닝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슈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어제 발표된 그 지수에 따르면 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9월달까 발표됐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9월달에는 그 상향된 부분이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장이 좀 안정세를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당분간에는 주요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쵸. 실적 계속적으로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가라던가, 그 다음에 상품 가격들 역시 추이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난 이슈,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뭐 유동성 뭐 이런 내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은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서 또 한 가지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한 가지의 투자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서 한 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어제 그제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다시 이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여전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뭐 하락이나 조정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관련돼서 또 준비를 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미국 시장의 ETF에 또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국 ETF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ETF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증시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운영 방식 중에 이 옵션,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죠. 옵션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장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 옵션을 담은 ETF 중에 이 두 가지
정도의 ETF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버퍼라고 해요. 버퍼 ETF가 뭐냐면 옵션을 통해서 이 움직임, 손익률을 아예 이 운용할 때부터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초에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보통 이제 뭐 밑으로는 뭐 5%에서 15%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위는 뭐 마찬가지로 10%에서 15% 이렇게 그 운영하는 ETF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범위를 만들어 놓고 옵션을 통해서 손실을 제한을 하는 거죠. 내용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옵션을 통해서 손익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기초 시점, 그러니까 상장할 때 시점의 수준의 가격으로 풋옵션이랑 콜옵션을 매수를 한 다음에 밑에 버퍼에서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캡 위 상한선에서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손실과 수익을 제한을 하는 운영 형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급격하게 오를 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시장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한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운영하는 방식이 2018년에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8년에 한 2억 달러 정도,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조금 넘게 규모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버퍼 ETF 같은 경우에도 이 규모가 2021년 올해 5월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72억 달러니까 거의 30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TF에 대한 개수도 2018년 6개 정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 넘게,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별로 이제 기초 자산 어떤 걸 뭐 S&P를 하는 ETF도 있고 뭐 나스닥, 뭐 러셀, 그건 ETF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퍼 수준 역시도 ETF마다 다르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버퍼 수준이 이제 ETF마다 정해지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100% 다 누리려고 하면 이 상장할 때 기초 전체 운영하는 기간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이게 옵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전체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버퍼 수준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고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펀드의 목표에 따른 버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0%에 대해서는 완벽하게는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몇몇 전문가들은 이 버퍼 ETF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자산 배분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산 배분 ETF가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같이 담잖아요. 근데 이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 6, 채권이 4 정도 하는 이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것이다,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쨌든 주식을 전부 다 담는 포지션보다는 확실히 시장을 대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운용 규모에 대한 ETF, 버퍼 ETF에 대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옵션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PJAN이라는 티커로 이제 ETF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운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비싸요. 0.79%니까 뭐 거의 액티브, 레버리지 뭐 이런 ETF 수준의 좀 비싼 운영 보수가 나오고 있고요. 이 PJ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2월 2일에 상장이 되었었고 운용 규모는 버퍼 ETF 중에 가장 큰 3억 1천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했을 때 약 3,700억 정도. 미국 ETF 중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우리나라 ETF 규모 했을 때는 뭐 당연히 큰 사이즈고 그 다음에 뭐 버퍼 ETF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버퍼 이 손익 상한선과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이 PJA의 상한선은 플러스 9.75%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하한선은 마이너스 15%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 자산이랑 그럼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 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30% 빠질 때 요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15%니까 15% 수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수준 빠질 때는 뭐 0을 기록한다 예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요,
영성도 기록하고 반대로 이제 이뭐 대체 자산 비교군의 수익률이 만약에 30%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한선이 닫혀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를 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손실도 제한을 하고 수익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한 수익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많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목적으로는 투자 가능 옵션 중에 한 가지가 이 버퍼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쨌든 시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한 가지 더 뭐 인버스도 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 하락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맞는 ETF나 뭐 주식, 투자, 어떤 자산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항상 매번 좀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옵션 선택지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팬데믹 같은 경우에 이 SPY, S&P ETF가 30% 이상 빠졌을 때 PJAN 같은 경우에는 약 20% 수준이니까 확실히 조금 일반적으로 주식 포지션보다는 확실히 좀 빠질 때 좀 덜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보면 이제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진한 선이 이제 PJAN ETF고 그 다음에 연한 선이 이제 S&P 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점선이 이제 그 버퍼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보게 되면 진한 선은 물론 버퍼를 완벽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 수준에서는 그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빠질 때 얘는 좀 덜 빠졌죠. 확실히 눈에 띄게 보여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와서 얘는 이제 이 캡 상한선을 돌파를 하면서 S&P는 쭉쭉 계속 가는데 이 PJN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계속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캡에서 확실히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없죠. 사실 뭐 굳이 그 상방을 닫힌 상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시장은 워낙 다양한 이제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도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런 시장이 또 한 번 차례 온다고 했을 때는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옵션 중에 버퍼 ETF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옵션을 활용한 ETF 중에 이제 버퍼 ETF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산 배분 ETF, 뭐 채권을 담는 방식도 있고, 뭐 인버스를 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버퍼 ETF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에 해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커버드 콜 ETF라고 해서 이 커버드 콜이 어떤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주식을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주식의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운용을 하는 그 주식 매수와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운용을 하고 있는 전략이 그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커버드 콜 전략 그 운영하는 ETF가 또 한 가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그 이상의 수익을 포기를 하고 그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이 매도하면 이제 매도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그 하방을 일부 좀 상승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매도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산의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은 뭐 성장주 위주, 기술주 위주의 종목이라서 배당이 나오기 힘든데 오히려 이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그 뭐 배당을 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을 하는 운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공격적인 상승장에서는 뭐 손실을 이렇게 콜옵션 매도로 제한을 하는데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이제 뭐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장에서 좀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운영 형태가 이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이제 이 커버드 콜 전략 마찬가지로 어떤 기초 자산을
잡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HSPX 같은 경우에는 이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하는 ETF고 RY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커버드 콜 전략.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그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을 이 콜옵션이라는 거는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애플을 100주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이 애플이 300달러까지 갔다라고 봤을 때는 300달러까지 갔을 때 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플을 100달러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약간 콜옵션인데 이 주식 계속하면 사실 콜옵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커버트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고 올라갈 때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가는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은 또 배당으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국내 ETF는 사실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ETF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증시를 투자했을 때는 이런 옵션, 이런 운영 방식의 ETF도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커버드콜 ETF 중에 또 대표적인 ETF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QYLD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X 운용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이제 나스닥 1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쨌든 시장을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영 보수가 몇 %든 그 효과만 발휘를 해준다면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상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꽤 오래되었죠. 아까 버퍼는 2018년 그때쯤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커버드콜은 상대적으로 좀 긴 운영을 자랑을 하고 있고 보유 종목도 100개 넘게 나스닥 100이다 보니까 100개 넘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자산도 QYLD 같은 경우는 작지가 않아요. 47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5조 6천억 정도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눈에 띄는 점은 이 배당률이에요. 이 배당률이 10%가 넘습니다. 또 이제 이 QYLD 같은 게 또 월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마다 거의 월 배당, 그러니까 월에 지급되는 배당만 해도 거의 1% 수준, 1% 조금 미만 되는 그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배당을 자랑을 하고 있는 ETF가 이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QYL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상위 기업들도 보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니까 나스닥 상위 종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이 기업들은 배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을 매도한 그 프리미엄으로 매달 이제 배당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 기업들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의 배당률과 무관하게 높은 배당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지션은 기술적 포지션인데 현금 흐름은 매달 높은 현금을 만들 수가 있고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배당도 그냥 배당이 아니라 3% 4%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배당을 매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월 좀 매도하지 않고도 이 주식들을 매도하지 않고도 현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QYLD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왜냐하면 주가는 사실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주가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왜냐면 상방을 제한하니까. 다만 이제 이 성장주 계속적으로 시장에 가는 주식을 담겨져 있을 때는 사실 이걸 팔기 전까지는 내 현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계좌에 있는 거지 내가 쓸 수가 없는 돈인데 이 높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월 계속적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해서 그 월마다 이 나오는 배당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높은 배당, 월배당 상품들도 확실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 범위 이상에서의 그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의 총수익도 그렇고 이 배당과 주가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도 그렇고 손실 보전도 그렇고 그렇게 예상 기대는 못 미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점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QYLD의 상위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나스닥 100 상위 종목들 그냥 그거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커버드 콜,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담겨져 있음에도 성장하는 부분을 포기를 하고 매월 높은 그 현금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이 QYL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그 1년 동안 매월 이제 배당을 한 그 배당 히스토리, 배당 내역을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거의 뭐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요 정도 그 0.1달러 후반에서 0.2달러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그 코로나 급락 나왔을 때 팬데믹으로 급락 나왔었던 그 2020년 3, 4월, 5월 이때도 배당을 크게 줄이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주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이 배당 투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배당이 높으면 이 주가가 사실 그렇게 가지는 않고 또 배당이 좀 낮으면 어떻게 좀 고르게 주가도 어느 정도 가고 배당도 뭐 낮은 수준의 배당이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이게 좀 약간 거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QYLD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QYLD도 상방은 제한하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배당은 높은 배당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트 QYLD의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QYLD의 이제 그 차트인데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이었고 이때가 그 팬데믹 때였고 분명히 나스닥 100이 이렇게 붙어 있고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나스닥인데 코로나 이후에 얘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죠. 주가가 아직도 이 수준 계속 뭐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스닥은 이 QQQ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의 이 나스닥 종목들을 담은 이 QYL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갔죠. 그러니까 확실히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이 상승분 수익은 확실히 포기를 하고 이 포기한 수익률을 배당으로 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을 통한 높은 월마다 높은 배당으로 좀 상충을 하는 운영 형태가 커버드 콜 전략이고 이 QYLD의 운영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그 투자 ETF 두 가지가 다 수익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손실은 옵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는 운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지도 예상하기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 포지션 계속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나 계속적 그 가는 쪽으로만 계속 베팅을 해서 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시장을 대비하는 움직임 포트폴리오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그런 옵션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는 운영 방식인 옵션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ETF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사실 생소하고 뭐 이거 굳이 뭐 잘 알지도 못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뭐 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않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오면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럼 어떤 거를 또 사기도 하고 어떤 걸 팔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이러한 그 옵션 활용한 ETF들도 확실히 시장을 대비하는 데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하신 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나는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 혹시 뭐 이런 것도 있냐 뭐 해외 주식 투자했을 때 뭐 이런 방법도 있냐 국내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냐 하시는 점들도 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그 해외 시장에 있었던 일들과 그 다음에 기업들 이슈들 그 다음에 투자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서 그 옵션을 활용한 ETF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